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집값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먼저 최근 부동산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집값 왜 이래 이게 주제인데 예. 진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 잡혔나 6.27 대책으로 집값 잡혔나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네. 잡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효과가 있냐면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예. 6월에 그냥 미친 듯이 집값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 줄어들고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승률을 보게 되면 6.27 대책 발표 전에 부동산은 주간 상승률, 예.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43%였거든요. 예. 이게 주간이니까 이제 52주로 환산하게 되면 1년으로 하게 되면 한 20% 정도 올라가고 예. 문제됐던 지역이 마포 성동이잖아요. 거의 0.99, 0.98%까지 올랐으니까 10억 아파트가 15억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으니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발표되고 8월 4주차 통계까지 보게 되면 서울 평균이 0.08%입니다. 네. 안정권으로 들어왔고요. 예. 마포도 0.08, 성동이 0.19%니까 이 정도면은 저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안정세로 들어왔으니까 안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지 않았냐. 아, 떨어지진 않았지. 현장에 않나? 가보니까 오히려 집값은 더 올랐더라. 이게 무슨 집값을 잡았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리를 하자면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네. 상승률이잖아요. 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아. 200km 달리던 자동차를 시속 40km로 내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후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후진이 기다리던 집 여러 가지 매수 대기자들은 아니야 추가 대책이 필요해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언제라도 속도는 다시 올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6.27 대책 같은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초강경 대책이었는데 이렇게 강경한 또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는 즉 상승세의 원인은 뭡니까?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6.27 대책이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네. 그냥 대출 받지 마. 돈 있는 사람들만 사라고 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사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네.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지. 네.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억까지는 또 대출이 나오고요. 네. 뭐 6개월 내에 전입 신고해야 되고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귀찮고 번거로워도 구매 욕구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많은 곳, 공급이 부족한 곳은 집값 상승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서울이겠죠, 뭐.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많은 수요들이 몰리게 되고 네. 좋은 일자리, 좋은 주거 인프라, 좋은 대학교들이 몰려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서울은 개발이 끝나서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수요도 이제 두 종류예요. 인구가 증가하느냐. 인구 증가하죠. 왜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 인구는 줄어도 경기 인천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네. 최근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구수 분화.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수도권은 21만 가구가 5년 동안 부족을 했고요. 서울은 이야. 6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게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네요. 인구수, 가구수가 모두 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약한 고리가 서울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대 흐름이 양극화입니다. 예.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게 2020년, 2021년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올랐잖아요. 예. 그때 집값 상승과 지금 상승은 다릅니다. 그래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도 증가했고 예. 주택시장 분위기가 2017년부터 상승장이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전국, 광역시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상승장이고요. 예. 지금 상승은 어디 상승을 했습니까? 그냥 상급지. 서울의 상급지 한강 벨트만 집값이 올랐지 서울도 노도강 거의 안 올랐습니다. 네. 경기도도 과천, 판교, 분당만 올랐지 어디 올랐습니까? 뭐 용인 수지하고 뭐 안양 쪽 일부 올랐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자면 통계는 안정이에요. 네. 실제 집값도 안정이고요. 예. 지방에 계시는 분은 방송 안 보겠다고 합니다. 왜? 공감이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자꾸 상승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다. 이걸 상승으로 볼 게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네. 지금 2025년의 집값 상승은 양극화지 상승으로 바라보면 저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서 그 약한 고리를 지금 서울을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최근 들어서 특히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가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대출 못 해준다 하니까 그래서 취소된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네. 일부는 이거 집주인들이 집값 띄우기 한 거 아닌가. 아. 신고가. 그러니까 계약 취소의 3분의 1이 신고가로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는 실거래 가격 많이 보잖아요. 아니 30억이 떠서 진짜 30억인지 알고 계약했더니 그 계약은 취소됐어. 네. 아니 나는 그 계약을 보고 계약했는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4년 동안 월 평균 한 100건 정도 계약 취소가 발생을 했는데 서울 기준입니다. 네. 6월이 1000건이 넘었어요. 이야. 이건 뭐지? 10배가 집값 띄우기인가? 넘었네.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실수. 예. 계약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서를 잘못 쓰거나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실수하게 되면 수정이 안 됩니다. 예.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취소인데 그거는 이제 한 100건 정도 예. 과거하고 비슷하겠죠. 두 번째는 고의, 집값 띄우기. 예. 뭐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1000건이 모두 다 고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는 있죠. 세 번째는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네. 하는데 그냥 계약을 깹니다. 네. 이제 집주인이 깰 수도 있고 집을 사려는 분들이 깰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깨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해 2월,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고 6월 집값 올라갈 때는 집주인이 내 배액 상환해 줄게. 받은 계약금 주고 플러스 그만큼 더 줄 테니까 나 안 할래. 네. 너한테 1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3억 올라갈 것 같아. 나 그냥 1억 돌려주고 안 할래. 그래도 2억이 벌잖아? 라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번째 경우도 이제 해약인데 이번에는 계약하신 매수자들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예. 계약금 포기합니다. 왜? 계약을 했는데 대출 규제가 나옴으로써 자금 계획이 틀어집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잔금을 네. 못 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 경우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6월에 6.27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그만큼 혼돈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가 계약 해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이거 수요만 눌러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집값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렵게 신혼집 장만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무작정 못 받게 하는 것도 답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요 억제책 말고 이제 이렇다 할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수도권에 유의미한 공급 대책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곧 발표를 합니다. 예. 정부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국토부 장관께서 9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9월 초하면 9월 1일에서 9월 10일까지가 9월 초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네. 왜? 6.27 대책도 금요일에 발표를 했고 주말 지나고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요일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9월 초가 아니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공급이 나와야 되고요. 예. 6.27 대책이 에피타이저입니다. 네. 근데 맛보기예요. 대통령께서도 맛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인 디시가 이제 공급 대책이 되는데 메인 디시 뚜껑을 열었는데 이거 뭐지? 아니 에피타이저가 더 맛있잖아 라고 하면 이제 메인 디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알잖아요. 제가 장관이어도 공급 대책을 서울에 땅이 없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효과 있는 게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네. 좀 단축하겠다.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예. 물량이 빨리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발표를 해서 윤석열 정부 두 정부가 이미 서먹었던 대책인데 3기 신도시를 또 끄집어내게 되면 효과는 있겠으나 예. 시장의 수요자들 심리는 또 3기 신도시야. 그래서 3기 신도시 올해 나오는 거야? 네. 또 올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사전 청약을 하려다 보니까 알잖아요. 네. 수정 분양가 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지?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정비 사업들 용적률 좀 올려주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좀 빨리 해주고 또 비아파트들 공급 좀 늘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괜히 또 실망하게 되면 기대의 반대는 실망이거든요. 실망하게 되면 또 투자 심리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
플러스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627이 매매 집값 6억이었고요. 물론 뭐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1억으로 막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세 대출과 LTV를 그러니까 규제 지역 LTV가 50%거든요. 네. 40으로 줄이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세 대출도 이제 DSR 적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네. 패키지로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름대로 뭐 수요 억제책을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공급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행보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요. 지금 말씀 주신 행보하고 좀 엇박자 아닌가 싶은 게요. LH가 민간 신축 매입 약적 접수를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얘기는 주택이 준공전에 매입해주는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쉽게 말해 공급에 더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LH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주는 건 아니고 우리 다세대 같은 경우 뭐 연립이나 다세대를 민간이 지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LH가 매입을 해서 이제 공공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네. 수도권의 주택을 줄입니다. 왜 줄이냐면 결국엔 돈 문제겠죠. 예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많이 줄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 하던 민간 지원 사업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14조에서 내년에 10조로 줄어들거든요. 예. 왜 줄이냐면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110만 호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을 공공주도로 더 많이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요. 네. 이것도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 공급도 안 되는데 비아파트도 건축비도 올라가죠. 분양도 잘 안 되죠. 또 전세 보증 126%로 내려가면서 어려운데 이것까지 안 해주게 되면 공급이 더 줄어드는데 그 비어드는 공급을 LH나 SH나 GH 공공이 빨리 공공주택을 메워주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인데 네.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5년 예. 동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H에서 공급을 더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뭐라고 할까요?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관련 부서들도 늘려야 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야 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미 집을 가진 분들은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세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누르는 건 안 하겠다 말씀을 주셨지만 네. 또 사람이 시장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세금 카드 꺼내 들어서 이것도 괜히 중과세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집 가진 분은 또 이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 많이 하죠. 집주인들 특히 강남 집주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종부세. 네. 문재인 정부 때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걱정하는데 대통령께서 일단 안 한다라고는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규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금 규제가 있고 이제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있고 그다음 허가제 같은 규제들이 예. 있는데 허가제와 금융 규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세금 카드를 끄집어내기에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이라는 게 집값 상승입니다. 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세금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0.08% 집값 안정인데 앞으로 니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세금 규제 할래? 이거에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명분도 그렇네요. 없는 규제를 대통령 말을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집값이 다시 상승을 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날 때는 아마 세금 규제 카드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냐면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은요.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 세율을 올리려면 세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리려면 그 세제 개편안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추가되지 않았고요. 그럼 한 가지 남았죠. 예. 공시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제 개편안도 필요 없고요. 예. 세법 개정도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내년에 세금 부담은 올해 집값도 올랐으니까 예. 올라간 거 플러스 공시가격 현실화 플러스해서 아마도 부담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물론 폭등했던 흐름은 확실히 잡힌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집 장만 안 하신 분들이 기대했던 집값이 떨어지는 기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강도 규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정부도 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가장 핵심이 그러면 집주인들이 왜 금매를 안 팔까? 예. 라고 생각해 보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최근에 증여가 늘어났거든요. 예. 특히 강남 상구에 증여가 늘어났는데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증여를 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까라고 한다면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뭐 통계 기관별로 숫자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 추세 흐름은 줄어들거든요. 이게 한 5년 갑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뾰족한 답도 잘 없다? 그러면 수요라도 분산해야 되는데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고속도로를 막아버릴 수도 없고 네. 답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에는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쉽게 안 풀립니다.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 대출 규제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은 이야, 상당히 높다. 저는 5년 그렇게 동안.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네. 집값이 떨어지면 풀 수는 있는데 예, 예.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출 규제는 유지될 것 같고요. 더 올라간다 세금 규제도 나오면서 결국에는 공급도 노력은 하겠으나 네. 수요 억제를 병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정을 하기는 좀 예.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 부동산 흐름 여쭤볼게요. 사실 유권자들이 또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장만한 분들 지방에도 잔뜩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이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 고점 대비 30-40% 떨어졌다 이러면 이것도 못 본 척 하긴 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네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정부도 지방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규제 예. 대상도 아니고요. 예.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최근에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컨드홈 대책이 나옵니다. 집 하나 있는 분이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인구 감소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속초, 강릉, 인제, 경주 이런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사게 되면 네. 그냥 1주택으로 봐줄게. 그냥 집 하나야. 두 채가 있어도 한 채 한 채야. 우리 그냥 하나는 눈 감아줄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게 또 대책 만드는 분의 한계가 네. 사실 서울에 집 하나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경주에 속초에 집을 한 개 더 산다? 1주택을 봐준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두 채, 세 채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거는 투기라고 또 안 됩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한 채 가진 사람이 한 채 더 사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여전히 불안하다. 도와주되 혹시라도 투기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밸런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은 지금 예. 미분양도 많고 예.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파격적인 혜택을 저는 지방에는 많이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뭐 수요 억제 정책 유지는 하되 지방은 반대로 투자의 물길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년 동안 지방의 미분양이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줄게 정도의 카드는 끄집어내는 것도 지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 관련해서 쭉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전세와 월세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전세 관련해 규제도 더 강화될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세가 월세화되는 흐름이 이제 고착화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입주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데 서울 수도권이 더 문제가 되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집값 같은 경우는 뭐 금리나 정책이나 또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네. 사실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을 살려니까 돈도 없고 예. 집값도 비싸고 규제가 많아요. 전세에 그냥 눌러 앉으려니까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월세로 넘어갑니다. 네. 특히 비아파트는 또 전세 사기도 많죠. 예. 월세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2021년만 하더라도 월세 비중이 한 41%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64%입니다. 야, 세 집 중에 두 집이 이제 월세. 그렇군요. 월세 시도로 저는 이미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도 월세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월세로 가게 되면 우리 서민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뭐 하고 내면 종잣돈 모으기 힘들고 그럼요. 내 집 마련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이것도 또 사회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집값보다도 더 문제가 전세 월세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이 월세화로 진행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자니 그것 끼고 또 집값 오를까 걱정되고. 집값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 지원해 주면 물론 월세 부담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낮은 경우가 많으니까 좋죠. 그게 오히려 서민들을 지원해 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이러면 또 집값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또 월세로 바꾸자니 서민들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되고. 야, 자 어려운 건 아는데요,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준비하는 분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주택자 얘기입니다. 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라고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 네. 공급이 부족하는 지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내 자금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금리가 2배 올라가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허리끈을 졸라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왜? 집은 7년 보유하기 때문에 예. 10년 후를 바라보면 10년 후에 올라가는 집을 사서 잘 살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내년에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기 예측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